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파트 두 번째 경제론 부분 공부를 했었죠. 6문제 나오는 경제론을 우리가 큰 무리 없이 잘 넘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파트를 바꿔서 부동산 시장 관련된 그리고 지대지가론, 공간, 입지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파트 세 번째 이 파트에서는 한 4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출제 포인트가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이 중에서 4문제 나온다. 각 포인트마다 한 문제씩 이제 꼬박꼬박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일반 재화 시장과는 아무래도 좀 다른 특성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리고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거분리, 여가과정 같은 특히 이제 주거용 주택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이론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대, 임대료 관련된 내용이죠. 지대 지가가 부동산의 경우 좀 독특한, 일반 재화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그만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생산비도 들지 않고 생산도 할 수 없는 이런 재화가 어떤 이유로 지대, 임료와 지가가 결정되는지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좀 바라보는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도시 공간이 어떻게 주거지, 상업지 어떻게 이렇게 분포하고 분화하는지에 대한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보실 거고요. 입지 또는 적지, 어떤 위치에 이제 입지를 하는지, 입지에 관련된 이론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제 파트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지대지가 공간 입지론에 대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으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발적 참여자들에 의해 교환되는 과정을 말한다. 뭔가 좀 구체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켓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상품이 교환되는 과정 그 자체를 시장이라고 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재화를 한 곳에 모아 진열, 비교해 볼 수 없는 추상적 시장의 성격이 강하다. 크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 없죠. 일반적으로 시장은 재화의 교환 기능을 하며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창조 기능을 갖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한 가격, 내가 좀 팔았으면 하는 가격, 매수인의 제한 가격, 나는 이 가격 정도에 사고 싶어라는 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처음에 매도인은 당연히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하고 매수인은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고 싶어 하는 이런 제한 가격에 갭이 있는데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갭이 줄어들겠죠. 이거 안 팔리네, 조금 낮춰야 되겠네. 매수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가 돈을 써서 사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 갭이 점점 줄어들다가 접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 공인중개사 역할이 이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을 잘 조율하고 알선해서 접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문가가 되겠죠. 또한 시장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 또는 가격을 가장 높게 제시한 곳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일반 재화와는 좀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보이는데, 일반 재화 시장은 다수의 참여자, 정보의 완전 공개, 동일한 재화, 진입과 탈퇴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완전 경쟁 시장, 다정동진이라는 이 조건이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하는 이런 조건이죠. 이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해서 분석을 하고 일부 재화의 경우 과점, 독점으로 나눠서 완전 경쟁 시장하고 차이 나는 부분만 이렇게 분석하고 넘어가면 시장론을 전부 다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이런 내용인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특성, 고정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러한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재화 시장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다. 일단 가장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하고 분석하기에는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너무 동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시장론을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대입해서 분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국지화, 지역화되는 특성을 가지며 지역성에 의해서 지역 유형에 따라 분화되는 특성을 갖는다. 부동산의 특성으로부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동산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역시 일반 재화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공급의 비탄력성, 일단 공급이 때로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분석되기도 하고, 잘 봐줘도 꽤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 그리고 공급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점, 또 거래 비용이 높다, 수급 조절이 용이하지 못하다, 이런 시장의 불안전성이 매우 크고, 개별성의 특성으로 표준화가 어렵다. 일반 재화 같은 경우는 다 그 녀석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느 것 하나 똑같은 부동산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표준화도 어렵고, 거래는 또 비공개성, 은밀하게 거래가 진행되는 등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경쟁이 불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와 동일 선상에서 분석하기에 매우 차이 나는 그런 재화다. 시장의 효율성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효율성이란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가치에 반영되는지, 가격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효율적인지 또는 효율적이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데,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효율적 시장은 약성, 준강성,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된다. 세 개로 구분된다. 이 세 개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먼저 약성 효율적 시장, 그러면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기는 하는데 그 정보는 과거의 정보, 과거의 추세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더라도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과거의 추세, 과거의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죠. 뉴스, 인터넷 이런 정보들, 이전의 자료들을 우리가 모두 다 공평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약한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네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공표되자마자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알고 있다라는 의미죠.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새로운 정보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는 그런 시장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공표된 사실, 일단 공표만 됐으면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분석하여 투자를 하여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 이렇게 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시장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고, 강성 효율적 시장,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으로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전부 다 초능력자들만 살고 있는 이런 시장이죠.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애를 써봐야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요 세 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란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라든가 이렇게 좀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 그런 파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약성, 준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구분만 하면 틀린 지문 또는 맞는 지문인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몇 번 이렇게 보시면 또 익숙하게 우리가 몇 번만 보면 충분히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밑에 시장의 할당적 효율성 한번 보겠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 누군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정보를 아주 싼 값으로 획득한 사람이 그로 인해서 초과 이윤을 얻게 되면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정보가 완전 공개 유통된 완전 경쟁 시장처럼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거나, 아니면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초과 이윤을 발생하도록 하는 비용, 이게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됐던, 아니면 정보를 얻는 그런 정보 탐색 비용이 됐던 그 비용이 초과 이윤과 동일하다면 시장은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개되고 유통되는지에 따라서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적 효율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뒤에 정리가 잘 돼 있네요.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 시장이 공개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 요 지문이 나오면 그러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받아들이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죠.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것은 정보 시장이 공개적이지 못해서 누구는 싼 값으로 정보를 얻고 누구는 정보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누군가 초과 이윤을 획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원의 배분이 할당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
뭔가 개발 여부 등 정보를 통해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정보 가치라고 하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정보 비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개발 여부가 불투명한 토지에 대한 정보의 가치는 확실성 하의 토지의 현재 가치에서, 확실한 100% 정보 하의 토지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한 상태, 뭔가 확률로 존재를 하겠죠. 될 가능성 몇 퍼센트, 안 될 가능성 몇 퍼센트, 이렇게 불확실성 하의 토지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금액, 그 차이만큼이 정보의 최대 가치가 된다. 그 차이만큼 내가 정보를 지불을 할 수 있고, 혹시 그 정보의 차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또한 나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어요. 확실성 하의 토지의 현재 가치는 개발을 전제로 한 토지의 현재 가치가 되며, 100% 개발됐을 때 토지의 현재 가치가 확실성 하의 토지의 현재 가치고, 불확실성 하의 토지의 현재 가치는 미래 상황의 불확실성을 확률로 접근하여 의사결정에 기대이익의 확률을 곱해 기대가치,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확률에 의한 기대가치가 불확실하의 토지의 현재 가치다. 그리고 이 차이가 내가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치가 된다. 정보의 가치와 그 정보를 구하기 위한 비용을 비교해서 이 정보의 가치, 최대치, 그리고 그 정보를 구하기 위한 비용, 이 사람이 돈 좀 내라고 하겠죠. 비교해서 정보의 가치가 더 크다면, 내가 이 정보를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크다면 그 차액만큼 초과 이윤이 발생하게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할 경우, 이게 둘이 같다라고 하면 초과 이윤이 없는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계산 문제로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계산 문제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보면, 1년 후 개발이 될 가능성이 40%,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은 남은 60%겠죠. 개발이 되면 이 토지의 현재 가치는 8억이 된다. 근데 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 이 토지의 현재 가치는 6억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나는 지금 얼마를 주고 사는 게 합리적인지, 당연히 개발 안 될 거를 염두에 두고 내가 6억에 사겠어 그러면 땅 주인이 당연히 안 팔겠죠. 아니 이 사람아, 이게 개발될 수도 있는데 6억이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다고 또 개발될 가능성이 40%밖에 안 되는데 8억을 또 다 주고 살 수도 없잖아요.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선이면 이 확률을 고려한 적정한 가치인가 라고 했을 때, 이 확률을 이용해서 그 기대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40%, 0.4에 해당하는 것만큼 8억 원에 곱해주면 이제 가중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 평균이다 그러면은 똑같은 가중치로 단순 평균이다 그러면은 6억, 8억 그러면 그 중간인 7억으로 하지, 이렇게 하겠지만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7억보다는 좀 낮은 금액이 보나마나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중 평균을 하게 되는데, 40%에 8억을 곱하면 3.2억 되겠죠. 0.4 곱하기 8억.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개발이 안 될 확률 60%, 0.6에 6억을 곱하면 3.6억. 이 둘을 더해주면 이게 가중평균을 하고 있는 거죠. 6.8억. 예상대로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요 단순 평균인 7억보다 조금 아래 금액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나에게 정보가 없을 때는 이 확률을 이용해서 나는 6.8억, 6억 8천을 주고 아마 이 토지를 구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 졸이겠죠. 아, 이거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을 졸일 텐데, 만약에 확실성 하의 개발을 전제로 100% 개발이 된다. 확실성 하의 이 토지의 현재 가치는 당연히 8억이 되겠죠. 개발이 됐다, 100% 된다라고 하면 8억이 되고, 불확실하의 이 토지의 가치는 이렇게 우리가 구한 이 기대 가치 6.8억이 6억 8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차이, 갭 차이만큼인 1.2억이 내가 누군가에게 정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줄 수 있는 최대치가 된다. 물론 문제에서는 이제 요 현재 가치 개념을 이용해서 무언가 이 가격을 좀 할인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문제가 나올 텐데,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내용은 우리가 저쪽 투자론 쪽에 가서 좀 현재 가치 구하는 방법 이런 걸 배운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할인 없이 현재 가치 값을 이렇게 줬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해결될 문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확실성하 그리고 불확실성하 확률에 의해서 구한 기대가치 6억 8천, 확실하다면, 개발이 확실하다면 기대되는 가격 8억,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내가 정보를 얻는다면 이 정보에 대해서 최대 1억 2천까지는 기꺼이 줄 수 있다라는 금액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정보를 구하기 위한 비용, 누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면 돼?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한 6천만 원 정도 주면 내가 정보를 주지라고 한다면, 이 사람 6천만 원 주고도 나는 6천만 원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1억 2천은 줘야지 내가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면 나의 초과 이익은 이제 하나도 없는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동일해진다면 시장은 효율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를 이렇게 구하는 이런 계산 문제도 이게 두 번인가 시험에 나왔죠. 뭐 25회, 29회 아마 이렇게 두 번 나왔을 건데, 뭐 나오더라도 우리가 요거 가중평균 해서, 확률을 이용해서 가중평균 해서 이제 불확실성 하의 기대가치를 구하고, 확실성 하야 뭐 그냥 주어지는 거니까요. 여기에 차이 비교해서 정보의 가치, 최대치를 구하는 문제도 풀 수 있고, 물론 여기다 이제 할인하는 개념이 추가가 될 텐데 요거는 나중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대표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도 부동산 시장처럼 불안전한 경쟁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이 시장론에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가 아니라,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번, 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 정보의 완전한 공개, 동질 적재와 진입장벽이 없는 이런 다정동진이라는 게 완전 경제 시장인데,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완전 경쟁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3번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뭔가 좀 지역별로 나뉘는 이런 현상, 경우에 따라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전체적인 시장은 안정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시장을 나누어 보면 특정한 시장 또는 특정한 지역의 시장 같은 경우 불균형, 뭔가 수급이 잘 안 맞는 이런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부동산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맞는 내용 4번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초능력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공표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게 맞겠어요. 답은 4번이고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가장 근접한 약간 좀 이상적인 이런 시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5번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시장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재화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담당하는 게 시장 경제인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무언가 제한을 한다. 시장을 뭔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게 규제를 한다. 물론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누구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정책적 목적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서 뭔가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의 자율적인 본연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조세부가 할 때도 후생 손실의 발생, 후생 삼각형, 후생 손실의 발생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분명히 사회적 후생,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봤고요. 다음 내용이 이제 주택, 특히 주택에 관해서 이렇게 좀 몇 가지 작은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볼 건데요.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만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쉽게 우리가 거부감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저도 좀 같이 보면 먼저 주거 분리,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죠. 고소득층끼리 모여서 사는 지역이 생기고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이런 지역이 생기고 이 둘은 서로 이렇게 좀 분리된다. 이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는 추구하려고 하고 고소득층이 사는 주거지역은 보면 공원도 가깝고 좀 살기 편한 도로도 좀 잘 돼 있고 이런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사람들이 서로 추구하려고 서로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부의 외부 효과 뭔가 좀 주거지로서 꺼려지는 어떤 외부 환경이 있는 경우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 주택은 아무래도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그런 정의 외부 효과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향수할 수 있으니까 보통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아무래도 할인되어서 조금 불리하죠. 할인되어서 거래된다. 깜짝 놀랄 내용은 없습니다. 이러한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 그래서 압구정동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어디는 이렇게 좀 저소득층이 살고 이런 현상이 당연히 발생을 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한 동네에서도 그나마 또 그 중에 좀 고소득층, 저소득층 이렇게 분리가 일어난다. 뭐 주거 분리 현상, 주택의 여과 과정, 뭐 필터링 그래갖고 서로 다른 소득 계층 간에 한번 이렇게 딱 분리가 되면 딱 굳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좀 순환된다. 서로 침입을 하고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때로는 고소득층 주택이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으로 이렇게 변하기도 하는, 이렇게 좀 주택의 질적 변화, 뭐 주택 가치의 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진행되는 어떤 주택의 순환 과정을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고 하고, 여과 과정은 하향 여과와 상향 여과로 나뉜다. 하향 여과는 아무래도 고소득층 주택이 저소득층 주택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낮아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테고, 상향 여과 그러면 저소득층의 주택이 고소득층 주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향 여과란 상위 계층에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고, 상향 여과는 하위 계층에 사용하던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되었다면 주택의 상향 여과가 일어난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면 뭐 리모델링을 하든 해서 이제 고소득층이 수요할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반면에 빈곤층의 인구가 많아지거나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저가주택이 이제 오히려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고가주택 중에서 일부 경쟁력 없는 주택들이 이 저가주택 수요자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주택의 하향 여과가 뭐 당연히 일어나겠어요. 자, 다음 내용, 주택 지역의 침입과 계승. 저소득 가구랑 고소득 가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저소득층, 고소득층에서 이렇게 침입을 한다. 이게 침입이죠. 그 다음에 침입을 해서 이렇게 주변으로 막 이렇게 옮긴다. 이것을 이제 천이라고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막 세를 규합하면서 계승을 한다. 이제 앞으로 다음 사람에게도 계속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의 과정을 거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저소득 가구가 고소득 계층 주거지역으로 들어오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에는 공실이 발생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의 가치는 하락한다. 뭐 공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임대료를 낮추거나 가격을 낮춰서 소진을 시켜야 되겠죠. 공실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죠. 주택의 하향 여과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저소득 계층의 침입으로 일부 이렇게 침입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이게 활발해지는 후기, 천이기가 되면 저소득 계층의 계승으로 나타난다. 점점 규모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계속 그게 이어진다라는 의미겠죠. 직주 분리, 직주 접근, 이렇게 좀 상반된 내용이고, 이름을 봐도 우리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죠. 직주 분리란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라는 얘기죠. 도심의 업무 중심 지구에 직장이 있고 주거지역은 교외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뭐 시청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도 주거지역은 뭐 일산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교외에 형성되는 이런 현상.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주거비용의 감소율보다 교통비용의 증가율이 적은 때는 외곽으로 이동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교통비 지출하는 것보다 주거비용이 더 많이 감소를 한다. 그러면 외곽으로 이동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래서 직주 분리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도심 공동화 현상, 뭐 도너타 현상, 도심이 밤이 되면 암흑으로 변하는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직주분리 현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적절한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 스프롤 현상, 스프레이로 뿌리는 것처럼 아주 무질서하게 도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직주 접근이란 시 외곽으로 나갔던 주거지를 다시 도심의 직장과 가급적 가까운 곳에 두려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도심의 주상복합 건물을 고층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막상 나갔다가 교통비용이 이제 더 부담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또는 뭐 출퇴근이 아주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직장 가까이 또 꾸역꾸역 들어와야죠. 뭐 그러다 보면 뭐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것을 고층화시켜서 거기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뭐 이런 현상, 이것은 직주 접근의 경향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봤던 도시 스프롤 현상, 도시의 팽창에 따라 기존 주거지역이 과밀화되면서 시가지가 도시 교외지역으로 무질서하게 확대, 이게 중요한 키워드죠. 무질서하게 확대. 계획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확대되어 간다. 난개발, 도시시설이나 설비가 부족한 채로 도시가 저밀도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므로 부작용이 따른다. 주로 도심의 외곽에서 발생하고 주거지역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나 공업지역에서도 이렇게 무질서하게 확대되어 갈 수 있다. 뭐 중간에 공지를 남기기도 하고 그냥 비어있는 땅 있는 채로 그냥 띄엄띄엄 가기도 하고 주로 간선도로를 따라서 스프롤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 내용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문제 어떤 게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여가가정 이론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주택의 상향여과는 상위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건 이제 좀 다운그레이드 되는 상황인데 상향여과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겠죠. 하위소득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소득계층이 사용하는 주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상향여과라고 하고, 하향여과는 상위소득계층이 사용하던 주택, 하위소득계층 사용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명확하게 잘못되었네요. 2번,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도 고소득층, 저소득층 이렇게 주거 분리 현상이 발생을 한다. 주거 분리는 도시 내에서 소득계층이 분화되어 거주하는 현상, 소득계층, 고소득층, 저소득층으로 분화되어 거주하는 현상을 주거 분리라고 한다.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처음에는 소규모로 이렇게 침입을 하다가 주변으로 막 옮기죠. 옮길 천, 옮길 이, 뭐 이게 천이래요. 주변으로 옮겨서 이렇게 막 번지는 거죠. 확산하는 거죠. 이거로 인해서 주거 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뭔가 이 주거 분리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침입하고 옮기고 계승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입지가 고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변해 간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인 것 같아요. 공가의 발생은 주택 여과 과정, 상향여과, 하향여과 되는 이런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다. 빽빽하게 모든 게 다 차 있으면 아마 뭔가 좀 이동이 잘 발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어딘가에 공가가 발생하면 그 공가로 이제 침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이, 뭐 계승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공가의 발생이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다. 그럴 듯한 내용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표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그리고 뭐 주택에 관련된 뭐 간단한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대지가론에 대해서 뭐 전통적인 이론이죠. 지대지가론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